이제 비즈니스 최신 트렌드 및 신규 아이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구성한 거는 뭐 사실 요즘에 경기 불황이죠. 굉장히 불확실성에 살고 있고 다들 힘들고 장사를 뭔가 하더라도 참 답이 없고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창업 분위기도 한창 있었긴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를 보면은 창업 열풍이 불기보단 한 5년 전에는 너도 나도 그래도 뭐 자기 개발하고 아니면은 이제 창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또 넘쳐나는 정보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나 가뜩가나 SNS에 대한 다양한 툴들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 미디어, 개인 정보 지금 SNS 혹시 뭐 도구 중에 하시는 거 있으세요? 페이스북이랑 카카오스토리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참 저도 오늘 그 상공회의소 쪽 강의를 다녀왔는데 SNS 마케팅 강의인데 다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지라 페이스북 마케팅, 카카오톡 마케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는 정말 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많이 안 쓰고 있거나 약간 도태되고 있는 느낌인데 사실상 가입을 했다가도 안 쓰시는 분들 꽤 많고요. 그리고 또 목적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괜히 내 신상 정보에 대해서 막 털려나가니까 그게 사실 부담스럽고 오히려 뭐 이걸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열심히 들으시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이제 끝물을 탔구나. 끝시장에 다가서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이렇게 쫓아가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뭐 사업하면 창업서부터 뭐 음식점서부터 식품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사업화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좀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 혹시 홍대에 좋아하세요? 홍대 자주 오세요? 네, 홍대 회사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셨구나. 저희가 원래 이제 금요일은 불금이라 사람들이 좀 잘 안 오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까우셔서 오셨네요. 네,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먹거리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의 이제 홍대에서 한번 싹 바람이 불게 되면 뭐 이런 게 있죠. 한창 떡볶이 바람이 쑥 불었다가 한창 또 여름 되니까 뭐예요? 냉면 말고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눈꽃빙수라고. 그렇게 설빙집들이 그 빙수집들이 판을 치고 네, 그 설빙이 여기 근처에 있죠 아마. 네, 그런데 그 뻑적지근하게 본사 같은 거기가 원래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2호점이 들어와서 굉장히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했더라고요. 내부 보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도 그래도 한 10억에서 15억 들였겠다 정도 싶을 만큼.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엔 거기에서 2호점이 생기자마자 거의 이제 전국 전역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약간 플래그샷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홍대는 없을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홍대에서 사업장이 있으니까 회사가 있으시니까 홍대에서 가장 잘 되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창업 아니면은 매장, 음식점, 음식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임스 등갈이랑. 제임스 등갈이. 등갈이랑 치즈에 찍어 먹는.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신촌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쏙 생겨버리더라고요. 네, 예, 근데 사실 버티는 것을 보면 뭐 물론 이제 플래그샷 개념으로 해서 뭐 실질적인 수익이 안 나더라도 요즘에는 사장님 소리들은 되게 많이들 듣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익을 남기는 사장님은 거의 많이 없고요. 거의 손꼽고, 예. 거의 이제 시니어 분들 혹은 이제 은퇴 막연하게 잡으시면서 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장님 소리는 그래도 이제 내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업계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지라 사장님 소리는 빨리 들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은퇴 자금으로 할 만한 여윳돈으로 할 만한 그 사업이 거의 프랜차이즈로 가는데 프랜차이즈는 개인이 돈을 번다라기보다 사장이 돈을 번다라기보다 거의 누가 돈을 벌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돈을 벌죠. 그들이 장사가 안 되거나 실패를 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면 본인의 아이템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차별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거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돼지 닭이라고 해서 소 한우집, 그 대표 삼겹살집, 뭐 치킨집 해서 이제 그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실 뭐 치킨집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들끼리도 어마어마한 경쟁을 해야 되지만 같은 치킨군 안에서도 권역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홍대만 해도 여기 홍대 합정역 근처만 해도 그 미용실이 헤어샵이 개인 헤어샵을 또 개인 헤어샵도 있고 브랜드 헤어샵도 있고 거의 블럭에 8개가 서로 바다다다바닥 붙어 있다라고 하면서 제일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들 장사를 하는데 가장 실패하는 요인 첫 번째, 일단은 목적이 없다. 목적 의식이 뚜렷하게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한 치안만 바라보잖아요. 지금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후에 뭘 할 건지, 내가 앞으로는 뭐 할 건지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연하게 그만뒀는데, 이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거죠. 큰 시장에, 그러니까 유행을 쫓는 거죠. 그리고 큰 흐름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트렌드라고 써 있는데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트렌드는 이미 사람들한테 보편화되거나 사람들이 익히 아는 거대한 흐름이죠. 거대한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트렌드 하면. 패션은 너무 광범위하죠. 패션 중에서도 약간 우리 보면은 패션은 사실 거의 유행에 정말 민감하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 뭐 롱치마, 미니스커트 회전율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 패션 분야는 차라리 큰 어떤 트렌드라기보단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죠. 예전에 웰빙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힐링으로 들어가고 로하스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거의 한 트렌드라고 한다면 5년에서 10년 정도는 큰 파장이 계속 이어지는, 지속되는 흐름.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작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흐름을 보면 물론 SNS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건 맞겠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그냥 변화되는 도구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페이스북은 또 하나의 싸이월드의 진화 버전이다. 어차피 사람들은 관음증은 똑같고 싸이월드에서 블로그에서 카페에서 페이스북에서 더 진화가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신변잡기적인 모든 글들을 다 읽을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더 이제 세분화된 버전이나 사람들이 침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전략적으로 또 밴드를 맺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비투인이라고 하는 것도 커플끼리만 맺는 거, 뭐 이런 것들 아시죠? 그러면서 또 세분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흐름, 정확히 중요한 건 큰 흐름을 읽어야 된다. 큰 흐름을 읽지 못한다. 저는 요즘에 막 유행이다, 트렌드다, 뭐 수많은 정보들을 볼 때 결국엔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서 뭔가 아이템을 얻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찾는 그 루트가 미디어,
아니면 신문, 아니면은 언론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진실과 거짓이라기보다도 뭐 신문사도 보면은 조중동 아시죠? 예, 각각의 신문사들 별로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현상을 두고서도 그들 맛에 입맛에 맞게 편집되고 그 조직화돼서 재구성돼서 신문사에 보여지는 거, 언론에 보여지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보 그 자체를 보면서 그게 진실이구나, 그게 사실이구나라고 해서 믿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좀 뭐가 우리가 아이템을 좀 찾을 때도 그냥 지금 현재 뜨는 아이템이기보다도 앞으로 주목될, 앞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을 부분에 스스로가 사고해서 주관적으로 그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큰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트렌드 자체가 아니라 트렌드 리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라질 직업군 탑 10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탑 10이 이제 쭉 조사가 됐는데 뭐가 제일 먼저 사라질 것 같아요? 1위. 언제 지금쯤이요? 네네. 아니, 이제 앞으로 곧 사라질 것들. 앞으로 가장 먼저 사라질 것들. 아날로그적인 거. 네, 뭐가 있을까요? 혹시 내 직업? 네. 가장 1위군은요, 지금 이제 최신으로 해서 이제 제가 업데이트 된 걸 보면, 홍보 광고 대행사의 매니저 1위고요. 나머지 군들은 다 이렇게 조합해서 그 분석을 해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단순 노동직. 그리고 이제 2위 같은 경우에 CRM, 전화 상담. 그거 아시죠? 사람들이 서로 이제 네트워킹 하면서 전화 뭐 스팸 번호라든지 김미영 팀장 받지 말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번호 앱 있잖아요. 뭐죠? 뭔지 아세요? 그죠? 예, 뭐야 이 번호. 예, 그러면서 아예 CRM 이렇게 전화 오는 거, 광고 메시지 이런 것들 전혀 전화를 받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업군이기도 하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또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단순하게 대치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직업. 예. 그냥 이런 거, 타이피스트. 아니면은 그 반도체 생산직. 아니면은 그 기능공인데, 그냥 이렇게 기능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토목일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가 육체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부터 그 얘기는 나왔어요. 피터 드러커가 했던 얘기인데, 육체 노동자의 사회는 이미 끝나고 그 사람이 벌써 거의 한 20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식 근로자의 사회로 거듭나게 되면 육체 노동자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퇴물이 되게 된다고. 그래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은 지식 컨텐츠라고 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해먹을 것, 지금 당장 돈 벌 수 있는 것, 치고 빠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가장 힘들고 오래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희생당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맨날 우리가 누군가의 그 변명거리로 가족을 가장 많이 들죠. 난 가족 때문에 희생하면서 살았어. 내가 돈 버는 기계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일단 먼저 찾아봐야 되고 그게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여야 되고 뚜렷하게 일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행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비즈니스.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보면은 신규 아이템이라고 해서 써놨는데 아이템은 이런 거죠. 뭔가 독특한 거. 그 자체 얘 하나가 뭔가 디자인이 특수하거나 얘 하나의 기능이 뭔가 특수한 거. 얘의 모든 효과가 나는 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모델은 비즈니스 구조를 잘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이걸 얼마에 팔아서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화를 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구조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렌드 리딩의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가계부채 2,000조 원. 네, 웃을 일은 아닌데, 네, 하도 이제 이런 얘기들. 정말 불경기, 거듭되는 불경기. 혹시 이런 얘기들 아시죠? 푸어. 네, 무슨 푸어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나요? 무슨 얘기죠? 돈은 다 차는데 빚까지 내가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니까 그래요. 네, 부동산 경기는 사실 원래 그냥 뭐 바닥이라고 하는 것도 미디어에서 이제 어떻게 조장하느냐의 부분인데 바닥이면 사람들은 안 내놓을 거거든요. 매물 자체를. 네, 근데 이제 미디어에서 한창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상 사람들이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진 않죠. 어때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뭐, 하다못해 요즘에 캠핑용품 불었죠? 예, 그러면서 캠핑 장비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러면서 집은 못 살지언정 그걸 가상의 집을 때렸다 부쉈다가 하는 게 남자의 그 로망인가 봐요. 좋아하세요, 캠핑? 저도 예전에 1인 텐트를 한번 가지고서 가봤는데 가지 말아야 할 시장이다라고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힐링이 아니라 사람들은 힐링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뭐 닭장시장 같은 거죠. 왜냐면 그 오토 캠핑장은 정말 한 집 걸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울어 제끼고 애들은 울어 제끼고 뭐 음주 가무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으리으리한 가상의 집들이 펼쳐져 있고 이건 완전 욕망시장이라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욕구 시장을 사람들이 원했을까? 이런 힐링이라고 하는 걸? 아니면 기업에서 조장했을까? 요즘과 같은 불경기일수록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냐? 명품 소비 심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더 자신이 힘들수록 자기를 더 가꿔서 남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심리를 대면해서 캠핑으로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나. 예전에는 등산이었던 거 아시죠? 네. 노스페이스라는 뭐 이런 브랜드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죠. 혹시 리타이어 푸어라고 아시나요? 리타이어 푸어? 아까 몰라 찾아봤더니 역시 예습과 복습. 네, 좋으시네요. 예. 애들 교육시키느라 노후 준비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 베이비 부머 앞으로 곧 나올 그러니까 55세에서 60세가 딱 정력 은퇴 연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수명은 정말 100세 그리고 잘 못하면 120살까지 산다. 이건 행운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다. 이런 얘기를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여생을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예. 요즘 사람들은요. 5년 전만 해도 그 삼성 세리 경제연구소 아시죠? 거기 가면은 막 붐을 일었어요. 막 사람들이 뭐 창업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풍과 자기개발. 근데 지금은 뭔가 아예 그냥 다 내려놓고 돈을 꽁 쥐고 있는 느낌. 뭔가 하지 말자. 돈을 쓰지 말자. 뭔가 해도 지금은 안 될 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는요,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 리타이어들을 겨냥해서 시간을 오래 때우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이런 막 캠핑 이거 말고 이 노스페이스 이거 말고 책 읽기. 네, 책 읽기도 좋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책 읽기는 너무 이거잖아요. 너무 이 에너지가 낭비가 안 돼. 에너지를 어떻게든 불살라야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운동, 등산 가면은 등산의 욕구 시장이 또 발생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저희 또 어떤 강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앞으로 목공 브랜드가 뜰 거다. 왜냐면, 원래 한 50, 60대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꿈이 전원 생활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나무집을 짓던 어디 이제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집을, 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가난해요.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 하지만 결국 정말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빽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외로워서 정말. 네. 그래서 그러니까 DIY 목공 이런 사업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자체 제작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브랜드를 런칭해 오면 우리나라는 되게 잘 팔릴 거래요. 기구부터 이런 레시피, 이 도구, DIY 도구들 이런 것들. 네. 혹시 이런 책들 보신 적 있으세요? 2개 있어요. 그래요? 2개나 있어요. 제가 이게 표지만 봤어요. 어떤 책 2개 있고 네네. 2개는 있는데. 네네. 그거요. 책만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판 시장이 굉장히 마케팅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보문고만 가도 우리나라의 우리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략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은 거의 2011년도에서 2009, 2010, 2011 거의 2년 내지는 3년 정도 석권을 했던 책이거든요. 읽어보셨어요? 앞부분 읽어봤는데 제 스타일.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얘기 하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대학생들을 위한 마케팅 도서다. 네. 멍 때리는 대학생들을 위한. 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자기계발서다 보니까 고놈이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한 3-4권만 읽으면 다 비슷한 얘기 한다. 열정, 그래서 어쩌라고. 네. 그러면서 그 뜨거운 청춘들이 얘기하죠. 우리의 청춘에 너네들이 무슨 도움을 줬냐. 그리고 정말 뼈아픈 청춘의 말을 들어봐 준 적은 있냐. 네. 이런 대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한 5년 전 시즌에 아프니까 무너져도 보고 부딪혀도 보고 1000번은 흔들려야 사람이 된다라고 써있고 이런 책들이 나오다가 2012년부터는 또 트렌드가 바뀌죠. 훅 바뀌죠. 우리나라는 마케팅 도서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책을 본다면 차라리 그 유행 타지 않는 1년 안에 사장되지 않을 오래도록 사랑받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말 1년 안에 사장되는 책들 보면 그냥 정보서들, 한마디로 막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해라, 앞으로는 트렌드는 이런 거다, 뭐 2014년 트렌드는 이런 거다, 이런 거에 휘말려가지고 네 한다라는 거죠. 저 끝에 있는 책은 뭔지 아세요? 쳐봤어요 또? 자, 이 사람 아시잖아요. 네, 프랜차이즈의 마이더스 손이라고 하는 백종원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소유진 남편으로 컨셉이 잡혀져 있는 사람인데 이 책을 보면은 초짜도 대박나는 정문식당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정말 창업에 정말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사봅니다. 근데 초짜도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보면? 그럼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써있을까요? 백종원 씨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초짜도 대박나는 전문 식당에 성공 요인이 있다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박 식당의 핵심 성공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비자? 소비자가 많이 와야 된다? 소비자를 국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게 뭐죠? 아이템? 트렌드요. 트렌드. 그런 거죠. 트렌드. 자,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 장사하면 요즘에 막 TV에서도 나오죠. 막 건강 요즘에 무슨 스펀지에서도 막 나오다 보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TV만 보면 건강학 박사가 되고 의학 박사가 되고 뭐 어디에서 저런 장사한다 대박 난다 그러면은 나도 떡볶이 잘 만들 수 있는데 한번 장사 한번 해볼까? 나도 손맛이 좋은데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손맛이 좋은데 함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죠.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왜요? 장사는 결국에 성공의 포인트는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맛인가요? 아니면 인테리어인가요? 아니면 서비스일까요? 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네, 스타벅스의 회장이에요. 하워드 실츠라고 하는 스타벅스 하면은 우리가 뭐 대박신화 혹은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네, 스타벅스. 커피가 뭐 스타벅스 하면은 거의 교보문고에 가도 서점 그 한 책장에 가득 채워 있는 책이
이 사람의 책입니다. 하워드 슐츠가 책을 정말 많이 냈어요. 예, 하워드 온, 스타벅스 성공 마케팅, 스타벅스의 비밀, 성공 신화, 뭐 스토리텔링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냈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벅스의 컨셉을 가지고서 카페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홍대에 보면은 정말 물반 고기반처럼 유흥업소 아니면은 커피숍 중에 하나죠. 네, 커피숍이 혹시 독특한 커피숍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기 홍대를 워낙에 잘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커피숍도 봤어요. 하다못해 지금 대학생들의 로망의 1위가 커피숍 창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배 따뜻하게 커피 타 먹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혼자 사장님이 혼자 커피 나르고 커피 타고 제주 다 들여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홍대에 보면은 이런 카페들이 있어요. 별 독특한 카페들. 그 네이처 카페리스인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근처에 있어요. 거기는 양대를 키워요. 카페 안에서. 발코니에서 양대를 키우는데 컨셉이 뭘까요? 누구를 위한? 타겟이 누구죠? 양을 키워요. 양 한 3마리를 키워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이만큼 크면 양들을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약간 작은 사이즈 애기들 양을 좀 키우는데 타겟은 주말 단위 혹은 이제 평일날 가족 단위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연인들이 뭔가 컨셉이 독특하다 해서 들어오고 바로 코 잡고 나가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 데도 있고 제가 본 독특한 카페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들 심리 연인들만 해가지고 연인들이 오게 되면 그 적성 검사, 이게 심리 검사 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성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끼리 맞는지에 대한 궁합도 봐주고 조언도 해주고 하는 카페가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런 카페도 있고 닥터피쉬가 발 각질 뜯어먹는 카페도 있고 장명소 카페, 뭐 사주 카페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홍대에서 가장 잘 되는 거는 사업은 아니요, 커피가 아니라 음식점도 아니고 인테리어 업자가 제일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저도 여기에 지금 한 이제 1년, 그리고 저희 여기 그 근방에 2년, 3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근방에 있지만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예, 제대로 오랫동안 버티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여기 뚜드러 부셔요. 그러면서 공사만 해요. 예, 인테리어가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뭔가 창업의 성공 포인트 하면은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찾거나 책을 통해서 얘기하거나 하는데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백종원 씨는 왜 책을 냈을까요? 본인 프랜차이즈 홍보하려고. 네, 프랜차이즈로 들어와라. 이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만 해도 한 29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고 전국구에는 거의 한 400여 개 매장이 있는데 정말 그 안에다가 자기만 알고 있는 성공의 비밀을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저도 한 2-3권 정도 읽어봤지만 결국엔 이야기를 팔았다. 아니면 뭐 문화를 팔았다. 아니면 뭐 비싼 값에 팔았다. 예, 비싸게 팔잖아요. 예, 지금은 사실 스타벅스가 아성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예, 스타벅스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가장 궁극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사에서의 성공 포인트. 깰 수 없는 장벽. 장사는 결국 뭐다? 자본의 승리죠, 자본의 승리.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고 그 책도 마찬가지고 돈으로 질렀다라는 얘기는 절대 하질 않아요. 왜요? 책을 안 사볼 테니까. 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를 팔았을까요? 네. 그 이야기를 판 시점은 미국에서 1940년대에 있던 얘기예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전략은 뭐였을까요? 전략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브랜드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장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몫이죠. 예, 스타벅스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 곳이 다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역세권, 가장 교통의 중심지. 네. 얘가 예를 들어서 저 시골 지방에 저 변두리에 어렵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 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맛이고 이벤트고 스토리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가던 길에 있으니까 커피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1원칙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1요건,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장 좋은 땅을 그냥 찔렀어요. 잡았어요. 꽂았어요. 네. 그런 다음에 브랜드 깃발을 꽂고 그 다음에 장사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하면 거기서 수익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없었죠. 리스크가 전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은 뭔가 열정이 있을 거다. 하워드실 주에 손이 있을 거다. 스토리가 있을 거다. 그거는 이제 참 힘든 얘기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 치킨집도 보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문에 또 나죠. 그 신문에 본 적이 있어요. 뭐 이모, 할머니, 삼촌, 고모, 누나, 네, 아버지가 다 해서 성공한 호식이 2마리 치킨. 네. 근데 그 호식이 2마리 치킨이 정말 아무나 해도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걔네들이 거기에다가 대박이라고 홍보를 내는 건 일단 네, 전화를 해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현상만을 보고 보통 나도 이거 하면은 뭔가 잘 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네. 1% 보여요? 나는 1%입니까? 99%입니까? 저는 99%. 네. 씁쓸한 현실인가요? 네. 99%는 열심히 해서 고기를 열심히 낚아서 돈을 벌죠. 근데 1%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들의 고기를 빼앗아서 돈을 법니까?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그러니까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번 사람은 빼앗기지도 않아요. 다만 1%는 99%와 다르게 돈이 벌리는 구조화를 짠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사람들은 되게 씁쓸함에 공감 버튼을 누르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어차피 인생은 경제 구조라고 하는 건 제로섬이에요. 착하게 돈 벌고 나쁘게 돈 벌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돈을 따고 내가 돈을 벌면 보이진 않겠지만 저 어딘가에서는 돈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로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 당연히 잃는 사람이 있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착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99%가 그렇게 어렵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판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상위 1%는 1%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로울 수 있는 판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로 얘네들을 끼워 넣는다라는 거죠. 타고 들어오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페이스북은 한마디로 1%야 99%예요. 요즘에 페이스북이 이런 얘기를 그러겠지만 원래는 걔네들이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홍보글이나 자기 글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노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되게 다 해라 퍼주듯이 했는데 계속 노출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예, 그러면서 요즘엔 기업에서도 뭐 어디에서도 다 홍보를 하게 되면 가장 막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결국엔 사람들을 되게 많이 태워놓고 그런 다음에 뒤에서 이제 이빨을 드러내는 거죠. 예,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그 중간중간에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노출수를 더 띄우려면 광고를 하세요. 이거를 더 홍보하려면 광고를 하세요. 예, 걔네들이 지금 마크 주커버그가 반토막 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워낙에 특히나 한국인들은 가입을 잘 안 해서 가입을 해도 다 정체되어 있어서 마케팅에 사실 평가가 뭐 이렇게 되게
이게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페이스북 하냐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많아야 4, 5명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율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선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승장구하는 건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입된 사람들한테 뼛속까지 뽑아먹겠다. 예, 광고로 다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계속 사람들이 빠져나가도 흑자를 보고 있다라는 더 성장하고 있대요, 수익률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불편한 진실. 네, 지금부터 제대로 된 경기 위기가 시작된다. 근데 경제 위기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꾸준하게 있어 왔어요. 네, GDP 생산이 액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 체감은 늘 불경기죠. 근데 불경기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지금 사회를 두고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가 되게 넘쳐나는 것들은 많은데 뭐가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고 너무 헷갈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예 뭔가 하려는 의지보다는 손을 놓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만큼 교육 열풍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사 시장이나 교육 시장도 많이 침체가 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소비 심리가 어떠냐면 물건 살 때 어디부터 보세요?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부터 보죠. 그러면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죠. 예, 그리고 또 어딜 가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되게 좋은 제품 혹은 오랫동안 써야 될 제품, 자동차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게 비싼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사진 않죠. 그런 다음에 어딜 가요? 백화점 가죠. 백화점 가서 사세요? 백화점 가서 좀 우리는 진산짓을 좀 해야 되죠. 이게 과연 온라인에서 파는 그 제품이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뜯어보고 냉장고에 있는 부품 하나 보면서 물어보면서 비교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어딜 가냐면 이제 인터넷을 사기보다도 아는 지인, 이제 개인 네트워크, 카카오 스토리든, 그러니까 우리 공동구매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수단을 통해서 또 아는 지인이 더 한다고 진상짓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 봤는데 너 속일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싸게 줘. 네. 그런 게 요즘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수록의 위기일까 기회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뭔가 사업을 크게 해내려는 것보다 차라리 규모를 키우는 거는 지금 사회에서는 사실 고정비를 늘린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관건이 오래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오래 버티기에서 가장 중요 요소가 되는 건 고정비예요. 아까 목세도 하나의 고정비죠. 고정비를 얼마만큼 줄여낼 수 있느냐. 근데 사람들은 뭔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키우는 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매출은 큰데 남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거든요. 순수 마진이 중요하고 오래 버티기를 하려면 규모보다는 가볍게 몸을 털어내는 게 정말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회를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비즈니스가 가장 좋으냐. 아까 사라질 10이 단순 노동직. 그러면 가장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사업군은 뭘까요? 직종은 뭘까요? 기술직.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 한마디로 단순한 기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능이보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 있죠. 심리치료사, 아티스트, 자기 재능, 창의 활동하는 사람들, 혹은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갈등 해결사, 문제 해결사, 전문가들을 더 다른 표현으로 해서 컨설턴트 직업군들.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컨텐츠를 가지고서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사업 구조라기보다는 1인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 1인 아니면 저는
작게 자기가 혼자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진을 키워낼 수 있는 거 아니면 차라리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이건 뭐냐면 규모를 키우는 건 아까 제가 1%가 돈 버는 거, 99%가 돈 버는 거. 네. 자원이 있는 사람의 돈을 끌어들여서 판을 키워가지고 사업 구조 파이를 엄청 키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업할 때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내 돈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내 돈이 들어가서 내 돈도 들어가고 가족 돈도 들어가고 집안 돈도 들어가면요. 인생이 불황해져요. 왜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돼. 돈이 순간에 이렇게 막 내가 돈 투자한 것만큼 잘 벌리지 않거든요. 자,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요즘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내수는 끝났다. 내수는 더 이상 벌어먹을 게 없다. 뭘 해도 안 된다. 카카오톡이 다음이랑 최근에 인수한 거 아시죠? 인수합병한 거 아시죠? 걔네들은 왜 인수합병했을까요? 네, 다음이랑 카카오톡. 그럴 수 있죠. 이게 체원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근데 걔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고요? 사람들 이용? 네이버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대략 얼마나 될까요? 네. 정확히는 몇 퍼센트 점점점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한 75% 장악하고 있고 2위가 다음인데 한 10 몇 프로, 13%, 4%. 그 다음이 네이트, 그 다음이 구글, 그 다음이 기타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점유율은 우리나라의 거의 점유권은 네이버가 다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이 어찌보면 자기네들이 점유율이 파이가 작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카카오톡과 전략적인 인수합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카카오톡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SNS 도구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이지만 뭐죠?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대국민의 카카오톡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도 느끼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뭐 파는 회사죠? 사람을 판다고요? 네. 카카오톡. 걔네들은 뭐 먹고 살까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이나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걸 잘 짜야 되는 건데 아이템은 그냥 물건 파는 거. 어떻게 하면 여기에 더 포장을 잘해가지고 물건을 팔까인데 걔네들은 구조화를 짠 거죠.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은 뭐해서 돈 먹고 살죠? 걔네들의 정체는 뭐죠? 광고? 보통 사람들은 게임 회사 아니냐, 이모티콘, 기프티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사람들도 걔네들이 뭐 하는 작자인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드러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다 무료화했죠. 뭐 이모콘티, 뭐 문자, 보이스톡 다 무료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후죽순으로 거의 대국민의 카카오톡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더 이상 카카오톡도 여기에서 더 키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딜 봐야 돼요? 글로벌리제이션. 네. 재래시장의 적은 누굴까요? 재래시장. 재래시장 아시죠? 재래시장. 네. 재래시장 가세요? 많이 가세요? 집 앞에 있어요? 네, 가시긴 하세요. 네, 주로. 왜 가시죠? 집 앞에 있어서 가까워서. 그냥 이마트 멀리 가는 것보다 재래시장이 훨씬 더 가깝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발길이 뚝 떨어졌어요. 네, 먹고 살기가 힘들대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상 속에서도 이런 거 찾아보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하겠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재래시장이 왜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생각한 거지만, 가게마다 다 다른 가게다 보니까, 포인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리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한테, 그러니까 소비자인 저한테도 이마트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1순위는
불편함 때문에. 뭐가 불편하냐면 첫 번째는 집 앞에 있으니까 걸어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첫 번째 협소하다. 두 번째는 냄새 난다. 세 번째는 위생 상태가 별로다. 네 번째는 비싸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마트나 이런 유통 매장이, 리테일이나 유통 매장이 박리다매라고 해서 많이 떼와가지고 1+1으로 더 싸게 파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재래시장의 전략은 뭐예요? 재래시장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 최후의 전략. 더 저렴하게?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걸요? 어떻게 가야 되지? 통합해서 우리 함께 네. 주차 공간 놀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엔 이마트 따라잡기 아니에요. 이마트처럼 가려면 왜 재래시장을 가요? 이마트를 가지. 그럼 이마트는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는 다들 이마트만큼 뭔가 편의 수준을 제공하면 손님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망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하면 쟤네들처럼 성공할 수 있겠지 그냥 따라잡기를 한다라는 거죠. 일단 타겟부터 달라야 돼요. 왜요? 어차피 내수에서는 이마트는요. 지금 그 이마트가 전국구에 굉장히 많이 세워졌는데 더 이상 그러니까 망해 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고 세울 곳이 없대요. 이제 몇 평방미터 해가지고 이마트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세울 데가 없대요. 네. 그리고 걔네들은 그 이마트를 세울 데가 없어서 더 미니멀리즘 전략으로 에브리데이 이마트로 해서 구멍가게를 잡아먹죠.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내수에서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리제이션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재래시장은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까? 망해야 돼요. 억지로 그걸 살려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하죠.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 외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떤 컨셉으로? 한국, 코리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외국인들한테.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류, K-팝, 혹은 의료관광, 성형, 아름다운 제주, 실대 관광, 그거는 우리들의 말이고요. 그 컨셉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매큼. 아직까지도 외국인들한테는 우리나라에 왜 오냐? 랜덤으로 걸린 나라. 여행하다가. 예. 혹은 최후의 분담가 아니냐. 그러면 어디가 제일 사람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제일 유명해요?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관광지의 1코스? 명동?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이나 어딜 가도 고놈이에요. 다 같은 동대문 같대요. 그래서 컨셉이 없다 보니까 굳이 내가 여기 여행 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찾는 곳이 결국엔 하나의 컨셉이죠. 프리커라고 하는 이미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도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이미지가 개화됐는데 적어도 한 3, 4년 전만 해도 코리아를 치게 되면 남북 전쟁, 고아 난민, 분단국가, 처절한 힘든 피폐한 삶 이런 이미지만 가득했죠. 근데 그나마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그 이미지를 많이 개화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한 컨셉이 우리가 그나마 수혜를 입은 게 일본이 원자 때문에 호주는 이미 일본의 비자를 금지를 시켰고 그래서 얻어 걸린 나라 네, 이런 좀 컨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재래시장의 전략은 국내 내수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거기서 빌어먹겠다라는 생각이보다도 들어오는 수요에 대한 컨셉을 잘 잡아서 차별화라고 하는 건 그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더 강점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다르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한국다울 수 있는 한국적인 곳이 어딜까? 한옥마을입니까? 한옥마을도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찾거든요.
근데 한옥에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고풍스럽고 자연 경관과 함께 어우러진 한옥이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옛날 거는 다 때려 부수고 시베리아 목재로 갖다가 한옥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참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국의 정서가 아니라 저는 재래시장의 전략은 그러니까 냄새나, 더러워, 위생도 안 좋아. 하지만 정의 문화와 우리 팔도 풍각 이벤트라든지 이렇게 풍각쟁이들 있고 그러면서 정말 한국의 전통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많이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관광을 왔을 때 여기를 꼭 들릴 수 있게끔 만드는 코스로 만들게 되면 그래도 뭔가 상품화 전략이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누구를 쫓아간다는 것보다도 정말 진정한 차별화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글로벌리제이션. 우리가 나가는 게 글로벌리제이션이 아니라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컨셉을 잡아주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군에 대해서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행위가 증가되고 SNS의 파급 효과 때문에 일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라인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더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셜 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소셜 커머스 하면 티몬, 쿠팡, 위메프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싸다라고 느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싸게 포장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면은 이름 모를 거 딱 등장시켜가지고 원래 가격대가 이렇게 높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막 90%까지 해주는 것 인양.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소셜 커머스가 각각의 작은 중소 회사의 대표자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소셜 커머스가 세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기업으로 거의 대부분들이 인수가 됐거든요. 치고 빠지고 지금은 어찌 보면 거의 영업맨들만 거의 주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트렌드가 아니라 사람들은 보통 트렌드를 따지면 어디 돈 되는 트렌드 없나? 라고 생각을 하죠. 가능성을 보면 20%가 있고 80%가 있어요. 사업의 성공 가능성. 20%에 투자하시겠어요? 80%에 투자하시겠어요?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죠. 왜요? 가장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누구나 다한테 이거 사업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될 것 같냐? 이거 되게 잘 될 것, 대박일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이런 게 제일 안 돼요. 왜요? 왠지 아세요? 너도 나도 해설하기보다도 너도 나도 딱 들었을 때 잘 될 거라는 건 자기가 어서 많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익숙하거든.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사람들이 안정적인 사업이 누구나 다 해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특히나 그리고 80% 이건 나만 본 게 아니다. 내가 본 순간 남도 다 봤기 때문에 차라리 20%건 80%인 건이 아니라 그 외 것을 하는 게 차라리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한창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도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뉴스 와이든가 이런 데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후폭풍처럼 모닝화이든가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제가 아는 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파냐면 유통기한 짧은 식품들 그거 재고 같은 거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게 한참 푹 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유통기한 지난 식품 어쨌든 간에 자원에 대한 절약이고 정부 쪽에서도 되게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슈다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원래 털쳐진 게 아니라 걔네들이
제보를 해서 그 이슈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때 모닝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애기한테 3개월 지난 초코파이를 먹이고 우리 아기 이렇게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이렇게 저는 이런 식품들 다 애한테 먹여요. 저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보여주니까 엄마들이 이제 저렴한 값에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엄청나게 잘 팔리게 된 거죠. 보통 시장에는 시장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만드는 사람은 거의 1%고 나머지는 다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될 만한 아이템은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되겠어? 이런 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게 과연? 글쎄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 너무 무리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자, 불경기일수록에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플랫슈즈가 잘 팔린다.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 보통 불경기일수록에 뭐가 잘 팔린다 그래요? 백, 명품 백. 아니면 보통 립스틱이라든지, 예전에 보면 미니스커트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논리는 이거예요. 불경기일수록에 여자들이 더 자신을 유혹적이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남자들한테 잘 보여서, 그러니까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신세 켠다 라고 했던 말은 옛날 말이라는 거죠. 지금 여성들은 어떠냐면 점점 저출산, 그리고 그 평균 결혼 연령대도 계속 늦춰지고 있죠. 왜 그래요?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위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립스틱이 잘 팔리고 뭐가 잘 팔리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제 논리에서는 당연히 그러면은 그런 세상일수록에 여자들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성공할 수 있고 자기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높은 힐이 아니라 플랫슈즈를 신고 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논리로 바라보는 거죠. 세상의 현실을 조금 직시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거 제가 이미지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 이미지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2001년도에 한창 이 신문 기사가 나섰어요.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쇼핑몰 산업, 혹시 주변에 쇼핑몰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네. 그분이 장사가 잘 되시나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만은 해요? 네. 제 주변에는 한 11명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하고 있어요. 잘 된다는 얘기도 없고, 못 된다는 얘기도 없고, 보통, 이렇게,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보면, 그거 접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문 없이 그냥 접는다라는 거죠. 쇼핑몰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지표가 신문에서 났어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쇼핑몰을 한탕 해볼까. 이때 이 당시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쇼핑몰 산업이 엄청 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쇼핑몰을 한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라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지표는 결국에서 찾아봤더니 출처가 전자결제 회사에서 이 지표를 신문에 기사화한 자료인 거죠. 쇼핑몰이 안 되는 이유를 아세요? 왜 안 되는지? 너무 많아서? 너나 나나 다 하니까? 저렴한 값에? 누구나 다 쉽게 열 수 있는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혹시 침대 시장에 보면은 브랜드가 있죠. 에이스, 또 뭐가 있죠? 시몬스, 대진 침대, 대진 썰타 침대 있죠. 걔네들은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지배력이 그렇게 거의 월등하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많은 가구회사, 수많은 침대 회사들이 이 벽을 어떻게 깨려고 해도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장벽을 쳐놨죠. 그 이유는? 에이스가 너무 세다? 에이스가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그 이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마케팅을 해서 신문에 한창 나왔을 거예요. 네, 한 형제, 한 집, 한 가게. 네. 그러니까 큰형이 에이스를 만들어서 시몬스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쇼핑몰 사업도 카테고리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쳐보면 이게 쭉 나오죠. 근데 사람들은 뭐 대략 한 사이트 구경하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비교 구매 해봐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 적어도 한 3, 4개는 비교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트들이 그 카테고리 안에선 다 한 사람이 거머쥐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저희 플래너업이라고 하는 구조도 보면요. 왜요? 사람들은 찾는 키워드가, 강신정 강사는 마케팅 강사야. 그러면은 문서 작성에 대한 강사는 강신정 강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해서 키워드를 찾게 되면, 자, 문서 작성 교육 해가지고 또 그 사이트에 들어가죠. 근데 결국엔, 정말, 이 좋은 강의인 것 같아. 들어왔어요. 강신정 강사님이 우연히 또 만났어. 이상하네? 강신정 강사님이 여기서도 문서 작성을 한단 말이야? 독특하다. 네, 다음에 트렌드 강의를 또 들어야 돼요. 근데 또 트렌드 마케팅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나중에 또 찾아보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라 강신정 강사님이 여기 또 만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결국엔 거미손같이 사이트를 어마어마한 사이트를 거머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사이트를 혹은 하나의 쇼핑몰로 쇼를 보려고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건 지금 가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 사진 이미지를 좀 띄워놨나 봐요. 자, 여기가 어디였냐면 홍대, 여기가 인사동, 여기가 그 압구정 가로수길, 여기가 이태원이었어요. 한창 사람들이 핫플레이스다라고 해서 홍대는 지금 나가셔서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깔려주고, 지금 여기는 그나마 나은 동네고요. 그 9호선 라인, 그죠? 거기는 정말 개미 소굴이에요. 엄청난 그 개미떼들, 그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기 위한. 어디가 핫플레이스, 어디가 가장 사업을 하면, 장사를 하면 먹힐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태원이요? 왜요? 이태원이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이 많으니까 그렇게 막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너무 새로운 것만 찾으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면 좀 새로워서? 나는 그냥 네. 외국인들은 그런 거 없이도 제가 장사를 한다고 치면 오래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원. 이태원도 지금 여기 못지않게 땅 값이 천정부지인데, 엄청난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가 핫플레이스니까 보는 게 아니라, 핫플레이스는 나만 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다 거기를 핫플레이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네, 값이 비싸요. 아까 제가 사업의 관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이라고 얘기했죠. 고정비를 어떻게 떨어낼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양현석이 참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아시죠? 홍대 유지라는 얘기. 네. 거의 우리 홍대의 몇 분의 몇의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돈 벌어서 땅만 샀대요. 부동산 업자랑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맨날 땅 보러 다녔대요. 네,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좀 가려져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가능성의 땅을 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당장 열풍이 불고 있는 이 시장은 이미 누구에게도 열풍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값은 값대로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물레동 폐공장 산업단지예요. 물레동. 혹시 아세요? 물레동? 물레동 사세요? 아니, 사내가 2호선 라인이 있어서. 네, 물레동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근데 물레동 벽화거리라고 하는 건 아세요?
그 홍대가 컨셉이 원래 뭐였냐면 그 버스커들, 가난한 버스커들, 그리고 이제 락밴드 혹은 이제 공방하는 아티스트들, 이제 배고픈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홍익대라고 하는 컨셉도 있고, 여기가 이제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예술에 어딜 가봐도 이제 약간 그 그래피티 한 그런 자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컨셉인데, 사실 그 배고픈 아티스트들이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홍대 하면은 언더그라운드 밴드. 근데 거기가 다 무너지고 지금은 다 프랜차이즈 들어와서 이게 다 붙어놓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쫓겨나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트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책으로 얘네들 구제정책으로 해서 지금 이 폐공장 단지 한마디로 가동이 되고 있거나 중간에 가동을 멈춰서 비어있는 그 공간을 무료로 쓰라라고 하면서 그 공간을 내주는 거죠. 그 대지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공장이 다 색을 입혔어요. 거기가 놀이공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벽화가 조성이 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막 꾸며놓는 거죠. 공방식을 꾸며놓고 나중에는 그 예술품 같은 것들을 밖에다 깔아놓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3, 4, 5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물레동 벽화거리다라고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가 하나의 계속 붐을 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상권은 그건 상권이 아니라고. 혹은 거기에 더 붙여먹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거품 시장. 그렇다면 어딜 봐야 되느냐? 아직 뜨지 않는 아직 미개척 시장의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건 가능성에서 정말 무리수를 띄고서라도 베팅을 하고 그게 잘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정말 다 같이 자살길로 가는 길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인사이트 뭐냐면, 트렌드 리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시적인 큰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근데 트렌드 인사이트는 그 흐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막 사람들이 노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보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일었으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현상도 왜 사람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과 이유를 보는 거죠. 현상의 이유를. 그러면서 뭘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더 일어날지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가 점쳐보는 거죠. 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서 남들이 했던 생각에 대한 사고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걸 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견해보고 가설해보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가능성이 있다. 1%의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례를 좀 준비해봤는데, 네. 정말 사업에,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목적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을 가장 우선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집단은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건 결국엔 가치든 돈이든 간에 생존을 해야 다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속 생존이라고 하는 게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뭔가 사업성, 될 만한 거,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내지는 20년 동안 해도, 할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10년, 20년 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거. 여자들은 보통 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여자들한테 강점으로 할 만한 사업. 화장품, 그 방문 판매 같은 거 이게 파는 거요? 화장품? 아니면 네일 아트? 가장 많이 하는 게 저희 언니도 한창 얘기를 했던 게 경력 단절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근데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언니는 디자인 출신이거든요. 디자이너 출신. 그러다 보니까 떡집을 하고 싶대요. 디저트 카페 떡집을 하고 싶대요. 근데
다 한다고.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걸 봤냐면 그냥 떡집을 하고 장사를 한다라는 거라기보다 어차피 애를 키운다면은 장사라고 하는 건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만 바라보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상 제가 교육을 해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니즈가 있느냐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열심히 들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있냐? 자기 아이도 잘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니?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데 사실 없대요. 없는 것 같대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또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1위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페? 네. 그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문화센터 되게 많이 가는데 문화센터 가서 선생님한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화센터 교육자가 되고 싶다라는. 네, 내 아이도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도 뭔가 교육적으로 그러면서 자기 자부심도 가지면서 사실 돈도 안 되더라도 그런 어떤 명예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엄마들이 되게 신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한 아이 낳아서 정말 그 아이한테 몰빵하고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육열도 굉장히 세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바로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될 때 그 시장에서 앞서서 뭔가 그물을 칠 수 있거나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창업을 원하는 그 베이비 부머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 은퇴하시고서 어떻게든 창업을 빨리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교육을 한 100군데 넘게 들었다라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설명회나 교육장이나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녔대요. 창업에 대한 어떤 성공 전략을 알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분은 뭘 하시고 계실까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무 웃겨요. 정말 한 3번 들었더니 정말 홀깃하더래요. 모든 게 다 성공할 것 같더래요. 근데 나중에 한 10번 들었더니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모든 설명회나 교육을 하는 그 당사자가 프랜차이즈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한 20번 듣다 보니까 눈이 바뀌면서 다 잡아먹을 것들 해선 안 된다. 다 고놈이고 다 여기저기서는 다 될 거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다. 100번 들었더니 이제 알겠다고.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업 컨설턴트가 되셨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어찌 보면은 수많은 어떤 창업을 원하는 그리고 이제 사장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수요 시장에 있으면 차라리 더 현명한 길은 그들 중에 원 오브 댐처럼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아울러서 차라리 그들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이 오히려 생겨나고 있고 누구는 그 시장을 또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창업 그 얘기 나왔잖아요. TV에서도 창업 컨설턴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 또 이렇게 막 속이는 얘기라든지 창업 컨설턴트가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먹는다 뭘 해가지고 한창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분도 참 힘들게 살고 계세요. 자, 그럼 지속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이렇게 쭉 보여드립니다. 어떤 사업 모델, 사업 아이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지속 생존을 위해서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과연 이게 어떤 부분이랑 서로 이렇게 맥락 연결될 수 있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컨텐츠 몸집을 줄여라 했던 얘기들 나오죠?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10분간만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을까요? 사업 모델, 그러니까 구조화할 수 있는 부분, 단순하게 아이템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왜냐하면 아이템으로 승부 보는 건 지금 사회에서는 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싼 값에 더 경쟁력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세울 거예요? 뭐 디자인에서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 차별화를 가져가려고 하면 대기업 연구진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혹은 디자인은 요즘에 정말 디자인 해가지고 경쟁이 치열하고 또 뭐 디자인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보통은 디자인은 또 너무 많고 거기에서 그래서 어쩌면 브랜드를 또 어차피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많으면 차라리 그냥 AS 잘 되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브랜드가 또 그 시장을 또 잡아먹게 되고 그렇다면 아이템으로 단순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보다도 구조화라고 한다면은 구조화의 성공한 사례들을 일단 한번 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것들로 해서 계속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어찌 보면은 컨텐츠로 갑과 을의 시장에 대한 대변혁을 이룬 세계적인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로. 닌텐도. 닌텐도는 예전에는 지금은 사실 뭐 이런 얘기, 나이키에 적은 닌텐도다, 막 이런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닌텐도는 어찌 보면 얘네들 때문에 잡아먹히게 됐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MP3 시장에서 음원이라고 하는 시장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서 모든 음원의 그 비즈니스를 다 끌어모은 사례가 앱스토어 사례가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도 앱은 수만 개가 올려와주고 있고, 하지만 얘네들이 그 앱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앱을 사업자가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7대3이라고 하는 수수료를 받아서 그 시장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사례도 있어요. South Korea is a unique market. Tesco has been evolving itself, adjusting to the local market. It even changed the name itself from Tesco to Home Plus. 테스코가 삼성 홈플러스 게 아니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마트를 대적하기 위한 전략을 펼쳤었어요. A fewer number of stores compared to the number one company, Emart. Mission: could we become number one without increasing the number of stores? We made an in-depth study into Koreans once more. Koreans are the second most hardworking people in the world. For them, grocery shopping once a week is a dreaded task. So we decided to approach these busy and tired people. 그래서 선능력에 한참 Idea: let the store come to the people. We created virtual stores, hoping to 이렇게 이제 시트지를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QR 코드를 박아서 with subway stations. Although virtual, the displays were exactly the same as actual stores, from the display to the merchandise. 사람들이 찍기 시작했죠. You use smartphones to shop. Scan the QR code with your phone. 네.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은 실시간 거기에 있는 물량이나 그 가까운 그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 매장을 확인해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주문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집에 가는가 동시에 배송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그 홈플러스에서 마케팅을 시도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마케팅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얘기가 될 정도로 right after you get home. People can relax more after work and on weekends. 실제로 보면서 사니까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편하기도 하고. Result:
People can shop at Tesco Home Plus wherever they go without having to visit the actual store. Moreover, we could change their waiting time to shopping time. After this campaign, online sales increased tremendously. Through this campaign, 10,287 consumers visited the online Home Plus mall using smartphones. The number of new registered 그때 그 당시에 어떤 판매율도 기존보다 2배치 성장된 판매율을 보였다. Currently, Home Plus has become number one in the online market and is a very close second offline.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선능력에 있었던 사례인데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죠?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네, 트렌드도 있겠지만 이 사례는 어찌 보면 단타 마케팅의 사례이고 홈플러스가 잘 됐으면 삼성에 인수되진 않았겠죠. 네, 저는 여기에서의 값은 사실 지속 생존에 대한 부분에 있는데 사실 그 마케팅을 어떻게 기발하게 하느냐보다 지속 운영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모델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보면 얘네는 거기에서 단타로 했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바로 스크린도어 광고판이죠. 네. 광고판을 처음에 철도청이 만든 게 아니라 간판장인 사업자가 철도청에 제안을 해서 그 사업권을 따낸 거예요. 네. 그래서 지속 생존이 가능한 부분으로, 물론 광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오래 살아남는 자가 그 시장에 대한 파일을 갖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제 홈페이지거든요. 이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요즘 회사 홈페이지나 사이트들 보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자기 자랑, 자기 홍보의 장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홈페이지에서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고 거기 많이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유령처럼 돼가고 있죠. 접근을 안 해요. 그 대신에 사람들이 노는 루트는 거의 페이스북도 있겠지만 페이스북보다도 더 전문화된 공간. 한마디로 밴드 이런 데도 있죠.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자기가 친하고 싶은 사람들과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간.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포스케어나 핀트레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나요? 네, 걔네들이 페이스북에 지쳐서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싶어서 더 세분화된 버전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후발 버전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남의 판에서 열심히 남의 돈 벌어주는 거에 지쳐서 내 판을 내가 스스로 짜서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컨텐츠, 그 안에 내가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부여잡을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개인 앱이나 웹을 만들어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 시장을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속 발견하고 있거든요. 혹시 맘스홀릭 베이비라고 아세요? 중고나라는 아시나요? 맘스홀릭 베이비. 거의 파워 링크 카페나 마찬가지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는 뭐예요? 결국에 사람들이 뭔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뭔가 모임. 그리고 얘네들의 수익 모델은 어찌 보면 중고나라의 수익 모델은 대부분이 수수료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고나라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고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유한 정보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또 상품화해서 만들고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타고 놀다 간 그 자치의 그 누적된 내용 정보들을 가지고서 또 사업화한다고. 그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 비즈니스예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상품화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놀던 흔적과 그 행위나 그 기록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누가 가장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그 사회의 관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혹시 왓챠라고 하는 영화 사이트, 영화 앱, 나중에 한번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걔네의 가장 주된 컨셉은 뭐냐면, 정말 수많은 알바생들이 하는 알바의 영화 평들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본 영화에 대한 평점을 매기라고 해요. 그거를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로 나올 영화, 개봉할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가 네 영화야. 네, 추천을 해주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에 선택을 거부하는 증상. 그 대신에 뭔가 어떤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 분야에서 이렇게 뭔가 갈등을 해결해 주거나 대신 초이스를 해주거나 대신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매체, 그리고 대행 매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부분이나 선택을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대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신종 직업군으로 막 이상한 컨설턴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뭐 하다못해 예전에 아침마당에서 집이 굉장히 더러운 여자가 나왔었는데 아니죠. 그런 신종 직업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얘네들의 수익 모델은 수수료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잘 보이지 않겠지만 회원 수가 1,300만 명입니다. 거의 인구의 4분의 1, 대국민의 중고나라죠. 중고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죠. 얘네들은 거의 수익이 수수료 베이스가 아니라 광고 베이스로 돌아가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력이 엄청나게 키워지다 보니까 알아서 붙어요. 누가 붙어요? 기업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에다가 CF 찍고 광고해서 돈 버리는 게 아니라 타겟팅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체들이 여기에서 스폰을 해달라고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수료보다 광고나 이런 뭔가 대신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뭐 글이나 뭐 다이렉팅 메일을 보내주는 사업이 훨씬 더 수익 창출이 큰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원래 처음부터 뼈부터 감안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 모델로 잡히게 된 걸까요? 세력이 커지면서. 어쩌면 2001년도에 얘네 중고나라에 만든 운영자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카카오톡이나 지금과 같은 뭐 다른 그 커뮤니티 버전의 사이트나 앱들은요. 일단 기획 단계부터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절대 상행위를 하지 않겠다. 왜요? 그들의 어느 정도 세력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빨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카카오톡도 지금 이제 계속 그 카카오 스토리 보면은 개인 일상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가 계속 스팟 광고가 뜬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페이스북은 지금 이빨을 대대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예. 그러면서 수익 창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부터 자잘자잘하게 이런 소단위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들한테 미움은 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업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받는 게 아니라 저는 특히나 1인 비즈니스로 하는 사업, 1인 기업가의 사업은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더 노동력으로 뭔가 프리랜서 개념으로 장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작은 내가 뭐 어떤 이런 능력을 레시피를 잘 해요. 뭐 음식에 대한 레시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홍진경 김치처럼 그렇게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컨텐츠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DIY 키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노출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놀면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파급력을 가지고서 뭔가 노출을 한다든지 좀 키워내서 조금 시간 베이스로 오랫동안 조금 키워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뭔가 사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지식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푸푸드닷컴이라고 해서 햄버거를 파는 사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되게 단순하게 그냥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만들라고 해요. 레시피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게 쭉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소스나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300여 가지가 넘는 재료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제 맘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강신정버거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주문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 버거를 홍보를 해요.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타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 햄버거를 사거나 가입을 하거나 또 다른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나한테 계속 떨어지는 누적되는 누적 배당금이 있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지 파워포인트 사이트 들어가면 참 아기자기하게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흡수가 돼요. 왜 흡수가 되냐면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제가 강의도 하지만 캐시카우를 벌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이지 파워포인트라고 해서 뭘 팔까요? 이지 파워포인트. 그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낱장으로 해서 한 장에 100원에서 1000원까지 단가가 있어요. 뭐 300원, 400원, 500원 해가지고 사람들이 충분히 낼 수 있는 퀄리티의 한 낱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는데 자동 문서창이라고 해서 회사 속에서나 사업 계획서를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폼을 제공하고 그걸 레시피처럼 키트처럼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그거를 하나 확산하게 되면 자. 그 콜렉팅한 것들 다 추산해가지고 가격대를 내려보니까 3,400원입니다. 이거 결제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결제하면 그게 배출하듯이 바탕화면에 딱 뽑아지는 겁니다.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로 해서 그래도 한 달에 쏠쏠하게 수익이 계속 큰 돈은 아니에요. 한 몇십만 원 수준이죠. 그래도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캐시카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주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제가 올려놓은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잖아 라고 하면서 혹시 저도 여기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를 공유해도 되나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대신 그 컨텐츠를 만들어줘요. 저는 틀만 제공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컨텐츠를 쌓아주면서 돈을 벌고 있는 모델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사이트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북맥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저희가 현재 개발 기획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지금 계속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있거든요. 왜요? 원래는 저도 강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책을 내는 활동인데 책을 내려면 출판사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통사, 교보문고나 이런 데 마케팅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북맥이라고 하는 컨셉의 그 사이트, 웹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런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라고 하는 곳이 걔네들이 우리의 물주가 아니라 걔네들이 우리의 고객이 돼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컨셉은 딱 단순해요. 책을 통해서 페이스북은 이것저것의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모여있다면 얘는 딱 책의 컨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막 이게 책들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이제 뭐 가장 많이 눌러준 지수 그리고 여기에서 여태까지 내가 책을 읽은 것들을 분석해서 나중에 앞으로 나올 책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이걸 추천해주는 컨셉이에요. 독서 취향 분석이라고 하죠. 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강사들의 네트워킹 사이트. 네, 계속 저희가 원래는 사이트 저희 플래너업에서 사이트를 만들 때요. 그냥 유령 사이트 같이 찍어내는 컨텐츠 사이트를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치는 키워드에 따라서 그냥 형태만 갖추고 있고 사람들이 의뢰를 하면 그게 이제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유령 사이트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강사들이 뭔가 집약적으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킹 모임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 거죠. 얘가 이제 소셜 칼리지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북펀딩이라고 하는 사업군이 있는데 얘도 단순하게 홈페이지를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소셜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클라우드 펀딩? 딱 이런 거예요. 책을 요즘에는 1인 출판이라고 해서 책을 개인이 내려고 하는 그 의지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단위의 미니멀 출판. 근데 뭐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출판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작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컨텐츠가 좋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올려라라는 거예요. 올려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가 이제 어떤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작은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이 잘 성공리에 출판이 되고 잘
사람들이 많이 판매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투자 지분을 받아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여기서 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성과가 나는 컨텐츠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왓챠가 이거예요. 왓챠. 네, 영화 취향 분석. 비슷한 여러분 이 사이트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업군도 있어요. 좀 독특한 사업군으로 그 앞으로의 트렌드 세대를 크게 나누면 솔로 세대도 있고 시니어, 듀크라고 해서 우리가 맞벌이 부부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없는 듀크, 맞벌이, 시니어, 키즈, 그리고 솔로. 이게 크게 나누면은 트렌드 4세대라고 해서 나눠지는 세대들인데, 앞으로 점점 이 세력들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특히나 이 솔로들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키즈, 시니어들한테 가장 귀찮거나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사업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을 거, 돈 많이 벌 거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생각하고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서 그 아이템을 많이 생각할 텐데 남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하기 싫거나 아니 귀찮거나 아니면 어렵게 생각하거나 좀 원치 않거나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그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면 또 거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생각에 따라서지만. 이게 뭐냐면 특히나 남성 솔로들 귀찮죠. 뭐가 귀찮아요? 양말 굉장히 빨아 신기도 귀찮고 집 청소하기도 귀찮고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뭐 와이셔츠라든지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갈아입어야 될 모든 수단들이 다 귀찮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네, 얘는 뭐냐면 그 양말을 한 달에 한 번씩 쭉 초이스해가지고 전문가가 초이스해가지고 양말 색깔별 월별로 해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 전문가가 큐레이션한다. 전문가가 엄선해서 골라줘가지고 이렇게 박싱 해가지고 보내준다. 왜? 이거 다 일일이 사러 다니기도 귀찮거든요. 그죠? 솔로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솔로들이 좀 경제성이 있는 게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투자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런 귀찮은 대행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그들한테 과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죠. 뭐 청소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솔로들이 모여있는 곳곳에 시간대로 해가지고 가정부를 한 달 동안 그 텀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비싸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미미 글로시박스라고 아세요? 글로시박스? 오, 네, 그거예요. 컨셉이 딱 뭐냐면 중간에 허브 역할. 기업에서 샘플을 다 신제품 런칭하는 샘플을 받아가지고 얼리 어댑터들에게 월 구독료 19,900원을 받아서 화장품 상자 키트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설문지도 같이. 네,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기업에다가 다시 한번 리포팅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미미박스죠. 푸드플랩이라고 해서 전 세계권에 있는 과자를 식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 엄마들한테 구독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죠. 구독해가지고 우리가 서브스크립션이라고도 합니다. 큐레이션 방식과 서브스크립션의 만남. 이런 사업 모델.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루트나 이런 구조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뭘까요? 신발이에요. 신발인데 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스트 팻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얘네들은 신발을 제공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바이원 게런 프리라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얘네들도 구독 서비스, 서브스크립션 방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2달에 2족씩 랜덤으로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만 원 정도가량만 내면. 그래서 여기서 취향을 분석합니다. Get Start 해서 당신은 어떤 취향입니까? 10% 아직 도달 안 했죠. 막 이런 거 좋아한다. 나 이런 거 좋아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잖아. 이런 거 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나는 이런 취향이야.
나 이런 게 더 좋아. 옷 취향도 이런 거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형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라든지 굽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체크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여자가 좋아할 만한 그 상품군으로 랜덤으로 뭐 플랫 슈즈 위주로 해가지고 랜덤으로 다른 다양한 회사들의 제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발송을 해주는 거죠. 2족씩. 네. 이런 컨셉인데 이게 딱 어떤 모델이냐면 왜 좋으냐면 재고를 떨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거든요. 그죠? 왜요? 네, 보통 제화회사에서는 재고가 처치하기 곤란인데 이걸 가격대를 떨어뜨리면 브랜드 가치가 확 다 떨어지기 때문에 뭐 패밀리 세일이나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퀄리티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재고를 완벽하게 털어낼 수 있고 이 회사 자체가 수많은 제화회사들을 다 먹어낼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그 개인 고객의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트 안에는 커뮤니티 라인이 있어요. 서로 거래하는, 네, 커뮤니티. 받은 거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바꾸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커뮤니티 모델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델을 보면서 되게 나쁘지 않구나. 재고를 떨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오히려 기대 이상의 반향을 누릴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구매하겠다라고 해서 랜덤으로 받으니까 별로 좋지 않아도 만족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로또 맞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재미삼아서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되게 돈을 엄청 번대요. 외국에서. 자,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불경기일수록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명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명품은 옛날 얘기고 중고 명품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지만 명품 렌탈 시장 들어보셨죠? 네. 네. 이게 홍대에서는 이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품 렌탈 샵하고 바로 이게 한쪽짜리 매장 있고 한쪽짜리에는 1인 자기 메이크업 샵 해가지고 딱 어디 앞에 있냐면 그 클럽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딱 컨셉이 맞죠. 자기를 꾸미고 명품 빌려가지고 거기서 부비부비 하면서 놀다가 다시 갖다 주고. 예. 그게 원래 그게 이제 템프로 일대에서 굉장히 그 명품 렌탈 샵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그 명품 렌탈 샵을 꼭 개인 비즈니스 사업으로 여는 게 아니라 제휴하라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 웃긴 게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휴하고 있냐면 서로 다른 이종 간의 업체들이 서로 콜라보레이션 합니다. 뭔지 아세요? 샵인샵의 개념으로 가져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몸집을 줄여서 서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제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샵이 커피숍이랑 제휴하기도 하고 편의점이 커피숍, SK텔레콤이 커피숍, 가장 만만한 게 커피숍인 것 같은데 그 렌탈샵을 어디다가 매칭시키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좋고 사실 요즘에는 미용실들이 그렇게 대형화되고 있어요. 왜 대형화되고 있냐면 손님들이 혼자 미용실 원장님이 혼자 TV 보고 있는 미용실에 안 가요. 철양 맞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디자이너한테 가요. 맞춤형 디자이너한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추세는 뭐냐면 거대화되고 있어요. 매장들이. 근데 그 돈을 다 누가 떨어요? 어떻게 하냐면 디자이너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동 투자를 해서 전문 경영인을 거기 하나 세우고 지분을 받아가는 방식이죠. 내가 여기서 손님을 이렇게 받으면 내가 번 수익은 내가 가져가겠다. 거기서 지분 쉐어.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막 디자이너들이 한 20, 30명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모는 엄청 한 200평 매장으로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쪽 벽면에다가 이런 거 하나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로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한창 본 게 카페에다가 대관 사업 해가지고 갤러리 분위기로 만들어서 카페 연출도 하고 그러면서 대관 수익도 받아내고 그런 거 기본이고 뭐 주얼리랑 헤어샵, 뭐 패션 쪽이랑 헤어샵, 총각내 야채 가게랑 전자제품 회사 이렇게 서로 매칭된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해서 작은 회사일수록 서로 뭉쳐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너지를 많이 내는 것도 좋다. 규모가 작게 전략적인 제휴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QR코드, 무인 자동 시스템. 그래서 그냥 거기다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 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혹은 뭐 명품뿐만이 아니라 명화 아니면은 헤어 제품이나 주얼리류. 네. 그리고 옆에다가 광고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TV, 그러니까 광고판. 그래서 헤어샵에 그 프랜차이즈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400, 500여 개 매장이 있는데 거기다 간판 하나씩 세우면 그러면서 광고주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매장에서 머리 자른 사람들한테 이 카메라 기능, 인식 기능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찍고 예쁜 머릿결을 남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친구들한테 공유하면서 간접적으로 이 매장에 대한 홍보도 되게끔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서 한번 그 헤어샵 원장님들한테 브리핑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반응은 나쁘지 않았고요.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 그 구조, 사업 분야, 사업 업종 부분에서 카테고리화를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관이 되거나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유관 산업 분야를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스노우볼 효과, 수익의 지속성, 그리고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짠다. 지속성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전략적으로 어떤 그 하나의 사업군에 이렇게 모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라는 개념인 거죠. 혹시 이걸 보신 적 있으세요? 얘도 조금 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얘네가 사물함 납품 회사인데 홈플러스나 이마트에다가 사물함은 그냥 거저로 공짜로 제공을 하고 앞에 있는 사업 권한을 가지고서 이 사업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는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시트지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얘를 LED로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예,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구조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하거나 내가 만들고 있는 그 사업군이 그냥 그걸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익 전환의 모델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는 헤어짱이라고 해서 재료상 판매 회사인데 미용실에다가 이제 재료 기기 같은 거 납품하고 이제 염색약 같은 것들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얘네들이 미용실 원장님들한테 툴킷을 하나 제공합니다. 고객 관리 툴킷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갑이 됐어요. 왜요? 니네들 우리 툴킷 가지고서 뭐 너네들이 우리 제품 안 깔아놓으면 이 툴킷 제거할 거야. 왜냐하면 원장님들은 쓸 때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고객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고 언제 고객이 왔다 갔는지 그 고객이 뭘 했는지 얼마만큼 썼는지 그 패턴을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이 툴킷으로.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거기에다가 월 회원비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 업장 같은 경우는 월 1,000의 가맹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죠. 고객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그 업계에서 지금 승승장구하며 다양한 이제 사업 분야를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복사기, 프린터기, 학교 쪽에다가 제공해놓고 다 무료예요. 그리고 이면지를 가지고서 뒤에다가 이제 사랑의 공동 열매 캠페인성 광고를 싣고 위에다가 후원 업체 해가지고 기업체를 이제 끌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하나의 가망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광고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단순하게 사물함을 판다, 아니면 미용 재료상이다, 아니면 우리는 단순하게 B2B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일본에서 있던 기술력이에요. 뭐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면지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독특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업 모델을 짜더라도 차라리 혼자 할 거면 확실하게 규모를 낮춰서 1인 기업가 시스템으로 가져가서 혼자 열심히 그냥 프리랜서 개념이 아니라 1인 기업가는 구조화를 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인 기업가랑 프리랜서는 다른 점이
혼자 몸빵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고, 기업가들은 구조화를 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을 이렇게 최대한 동원해서 걔네들의 고정비를 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모여서 일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 집단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더라도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데 집중하기보다도 사람들을 타고 들어오게끔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필요성을 그 사람 스스로가 좀 느낄 수 있는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 정보를 내가 끊임없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축적해낼 수 있는 공간? 저는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이렇게 도구들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입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세력을 키워냈을 때 어느 정도 키워내면 그게 바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키워드는 제가 요거에 따라서 말을 좀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영향력, 컨텐츠,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 네, 뭐 보이는 것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고정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어서 네, 계속 오래 버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본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합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무엇이 느껴지세요? 그죠? 이게 딱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배려, 자애로움, 자비로움, 휴머니즘을 느끼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가려놨어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시라고. 이게 바로 설계의 덫이에요. 누군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전의 것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느끼게끔 한다면 실제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맞고 틀리느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눈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믿지 않고 건전한 의구심을 가지고서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이렇진 않았을까?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고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서 던져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실행을 해보면서 그거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지속 운영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을 기획하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니터링을 하라.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 뒤에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알게 되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게 거품인지, 이게 진짜 사람들의 트렌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감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합리적인 거래.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구축해 보시고 성공의 법칙은 남들이 하는 부분에 대한 안정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남들과 다르게 갈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차별화를 생각해 보고 그럼 나는 과연 남들과 다르게 갈 수 있는 그 분야를 생각은 했지만 과감하게 정말 도전해 볼 수 있느냐, 그 용기가 있느냐. 그게 사업의 시작의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 집에 가셔서도 요즘에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런 현상들이 더 진화가 될 건지 이렇게 쭉 이게 하나의 무슨 느낌이냐? 마인드 매핑, 브레인스토밍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생각이 멈춰 있다가도 이렇게 생각을 좀 확산해 내보다 보면 이 끝에 뭔가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진화적인 사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퓨처스 휠이라는 도구거든요. 저도 뭔가 사람들한테 단순히 이렇게 막혀있는 생각에서 더 좀 다양성 있게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의 가능성을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연습을 할 때 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별화란 혼자 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혼자 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색깔들로 고객이 봤을 때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차별화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예,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다 그거예요. 진정한 차별화란 내가 어떻게 더 나에 대한 컨셉을 바꾸느냐가 아니라, 예, 여기 없네요. 정말 차별화가 되려면 내 스스로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독특하게 보이고 뭐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브랜드를 새롭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보다 주변의 시장을 제대로 직시해야 된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직시를 하고 얘네 세상이 이러니까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 그들을 보고 나에 대한 그 위치를 바꿔나가는 게 진정한 차별화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꾸시려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시려면, 네, 이런 비슷한 세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꿔내실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시는 거고요. 자, 예, 이게 제 사이트인데요.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례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다양한 신종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모델처럼 보이지만 기획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고, 과연 걔네들의 주 수익에 대한 모델들은 어떻게 창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해외에서 다양하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앱이라든지 이 컨텐츠에 대한 기술이 훨씬 더 앞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좀 광범위한 사례들을 좀 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뭐 벤치마킹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건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도 우리 정서에 맞게 조금 더 발전시켜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고, 많이 한번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활용해 보면서 어떻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뭔가 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탑승시키려면 내가 파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까, 어떤 그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